1994년 도쿄인데요. 황족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특별한 장례식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네, 이미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는데도요? 맞아요. 그 남자를 애도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 사회를 막 뒤흔들고 심지어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 눕혔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추도식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어 조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오야마 마스타츠는 바로 우리 배달민족의 배달이라는 것을 이렇게요. 그의 진짜 이름, 최영희. 아마 당신도 궁금해하실 바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수련생만 2천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극진공 수도의 창시자죠. 이름 앞에는 늘 전설, 신화, 신의 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화려한 명성 뒤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깊은 고뇌랄까? 그런 복잡한 사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강함의 상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마냥 강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는 최영희 또는 오야마 마스타츠, 우리에게는 최배달이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하죠. 이 남자의 진짜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여러 기록들,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북도 김제, 꽤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6남 1녀 중에 넷째 아들이었으니까 유복한 환경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공부보다는 동네 골목대장 노릇하는 걸 더 좋아했고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그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사고도 좀 치고요. 하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경성의 한 학교, 아마 기독교 계열 학교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읽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팡세요. 네, 특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이 말이 평생 그의 좌우명이 돼요. 와, 이때부터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즉, 정의로운 힘에 대한 고민을 깊게 시작하게 된 거죠. 아, 단순히 골목대장 수준을 넘어선 거네요, 구공인이. 그렇죠. 그 뒤로는 이제 YMCA 복싱클럽에서 복싱도 배우고 또 당시 유명했던 보디빌더 와카키 다케마라라는 사람의 책을 보고 웨이트 트레이닝,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요. 힘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러다가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주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아, 파일럿의 꿈. 네, 야마나시 소년 항공기술학교에 입학해서 비행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시대가 참 그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태평양 전쟁의 그 광풍 속에서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그때 또 조영주라는 친구이자 스승 같은 인물을 만나서 가라테와 유도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하. 근데 전쟁 말기에 학도병으로 징집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자료에는 징용공으로 끌려갔다는 설도 있어요. 본인이 쓴 책에서도 이게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건 어쨌든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네요. 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그는 와세다 대학 체육과에 진학합니다. 오, 와세다 대학이요. 네, 하지만 해방된 조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았는데 당시 제일 한국인들의 삶이라는 게 여전히 고달팠고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렇죠. 특히 그 미군정 시기 아닙니까? 미군들의 횡포를 자주 목격하게 돼요. 아, 이때 경험이 그의 성격 형성에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분노를 잘 참지 못하고 거리에서 미군들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직접 싸움을요? 네, 심지어 미군이 남자의 항문에 경찰봉을 밀어넣는 걸 보고 격분해서 때려 눕혔다. 이런 일화는 본인이 직접 증언하기도 했어요. 와, 그 과정에서 싸움 실력은 소문이 났겠지만 동시에 일본 경찰에게는 완전히 요주의 인물이 됐겠는데요. 당연했겠죠. 찍혔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제일 한국인 사회 내부의 갈등에도 휘말려요. 아, 그 민단이랑 조총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방 후에 남한 지지하는 민단, 북한 지지하는 조총련 이렇게 나뉘어서 대립이 심했는데 최영희에는 민단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같은 동포인 조총련계 조직원들과 싸우는 뭐랄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으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한 시기였네요. 같은 민족끼리. 본인도 이 시절 이야기를 썩 자랑스럽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하죠. 네, 뭐 무용담처럼 떠버리고 다니진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일본의 그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를 읽게 된 거죠. 아, 오륜서. 검술뿐 아니라 삶의 자세, 정신수양에 대한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읽고 아, 이거다 싶어서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혹독한 수련을 해야겠다. 진정한 무도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스승들의 권유도 좀 있었다고요. 네. 스승이었던 조용주나 야마구치 고갱 같은 분들의 권유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1946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야마나시 현에 있는 미노부산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3년을 목표로 잡고 시작한 입산수도였어요. 3년이요. 이야. 근데 그 수련 과정이 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정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혹독한 육체 단련은 뭐 기본이고 속세랑 인연을 끊겠다고 한쪽 눈썹을 밀어버리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게 스승 조용주의 제안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절박하고 독한 결심이었던 거죠. 외로움, 그리고 극한의 고독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싸운 겁니다. 밤낮 없이 그냥 맨주먹으로 나무를 치고 돌을 깨고 차가운 폭포수를 맞으면서 명상하고 심지어 뭐 손가락 2개만으로 턱걸이를 하거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잖아요. 네,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탱구 같다. 그러니까 일본 전설에 나오는 그 요괴 있잖아요. 아, 탱구요? 네네. 그거 같다고 수근거릴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죠. 근데 3년 목표는 못 채웠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뭐 후원자와의 약속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14개월 만에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섭네요. 그리고 몇 달 뒤엔 1947년 교토에서 전후 최초로 열린 전일본 공수도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우승을 차지해요. 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우승해. 그런데 이 우승이 오히려 그에게 좀 새로운 불만을 안겨줬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가라테 시합이라는 게 순도메라고 해서 상대를 실제로 때리지 않고 직전에 딱 멈추는 규칙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아,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근데 이걸 경험한 최용희는 이건 무도도 아니고 격투기도 아니다. 그냥 가라테 텐스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요. 하하, 댄스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타격, 즉 풀컨택트 방식의 실전 가라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기존 가라테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네요. 이단아 취급받고. 그렇죠. 그냥 싸움꾼이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배달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전역의 유명 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른바 도장 깨기에 나선 거예요. 이야, 정말 영화 같은데요? 실제로 성공했나요? 네, 그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수많은 가라테, 유도 고수들이 무릎을 꿇었고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일본 무도계를 뒤흔드는 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와, 바로 이 도장 깨기 과정 속에서 그가 추구하는 무술 철학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극진 가라테죠. 극진, 극한의 경지에 이르는 참된 가라테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 산중 수련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엄격한 정신 수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정신수양. 네, 제자들에게 늘 겸손, 이상, 지조, 효도, 희생, 포용 이 6가지 원칙을 되새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그 아주 유명한 소 때려잡기 일화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진짜 가능하냐? 아직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자신의 강함을 세상에 증명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테고 뭐 좀 더 현실적으로는 자금 마련이나 홍보를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죠. 아, 그런 목적도. 네, 기록상으로는 여러 차례 시도했고 실제로 소의 뿔을 수도로 부러뜨린 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후대에 특히 만화 같은 매체를 통해 상당히 과장되고 신화처럼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어요. 영상 자료 같은 게 확실히 없어서 그런가요? 네, 확실한 영상 자료가 좀 부족하고 나중에 찍은 쇼 같은 거는 연출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죠. 최용의 본인도 나중에 돈 때문에 소랑 다시 대결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소가 막 도망만 다녀서 망신당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화의 진위 여부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가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그가 추구했던 실전, 그리고 때로는 쇼맨십까지 발휘해야 했던 그의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장 깨기로 명성을 떨치고 자기만의 무술 철학까지 세웠는데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군요. 해외 경험도 쌓고 돌아와서 대산도장이라는 자기 도장을 열었는데 부지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달동네에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죠. 아, 다행이네요. 네, 이때 영어로 쓴 카라테 기술 교본이 있어요. What is 카라테랑 This is 카라테. 이걸 출판했는데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해외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와, 전화위복이네요. 일본 내 인지도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책 덕분에 외국인 제자들이 그의 그 허름한 도장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보면 다양한 인종의 막 거구 수련생들이 좁은 도장에 모여서 거의 실전 싸움에 가깝게 아주 격렬하고 살벌하게 대련을 했다고 해요. 이야, 그 풍경이 정말 이색적이었겠는데요. 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바꿔놓은 또 다른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뭔가요? 1971년 유명 만화가 카와지와라 이끼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모델로 그린 만화 공수도 바보 일대, 공수도 바까이다이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거죠. 아, 그 만화 정말 유명했죠. 네. 이 만화 한 편으로 최대달은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그냥 단숨에 떠오릅니다. 그렇죠. 물론 만화 내용 중에는 작가 특유의 과장이나 왜곡, 심지어 약간 궁극주의적인 색채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 최영희의 본인과 작가 카와지와라 이끼의 관계도 나중에는 애증이 뒤얽힌 좀 복잡한 관계로 흘러가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 만화의 폭발적인 인기를 발판 삼아서 최배달이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극진회관을 단순한 무술 도장을 넘어서 아주 거대한 국제 조직으로 키워나갑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전 세계에 120여 개국의 지부가 세워지고 수련생 수는 무려 2천만 명에 달하는 말 그대로 극진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2천만 명이요? 와. 네, 미국 FBI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직접 호신술을 지도하고 영화 007 시리즈의 초대 제임스 본드, 숀 코널이나 요르단의 후세인 1세 국왕 같은 유명 인사들까지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할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이끌게 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특히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말이죠. 네, 맞아요. 일본 이름을 쓸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고 하죠. 아, 그 오야마 마스타츠? 네,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오야마, 대오야마는 자신의 한국성인 최씨를 파자한 거예요. 글자를 분해해서. 아, 산이랑 새. 그래서 큰 산. 그렇죠. 그리고 마스타츠, 배달은 우리 민족을 뜻하는 배달의 일본식 발음이죠. 배달 민족의 큰 산. 와, 의지가 담긴 이름이네요. 네, 주변 일본인들이 평범한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고 권유도 많이 했다는데 끝까지 이 이름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8년에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본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 국적으로는 공산권 국가 방문이 불가능했고 잦은 해외 활동에 제약이 너무 많았다. 극진회관이라는 조직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일본 국적이 최선이었다. 현실적인 이유였던 거죠. 이해는 가네요. 근데 한국 대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한국 국적이 남아있는 상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중 국적 논란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당시 한국과 일본 모두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가 일본에 귀화한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신고 절차를 안 밟았을 뿐이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속 국적은 또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의 복잡한 가족관계 역시 그의 정체성만큼이나 여러 이야기를 낳았어요. 일본인 아내 오야마 치아코 여사와의 사이에 딸 셋을 두었고 네. 이후 한국인 여성 홍순호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셋, 최광범, 최광수, 최광화 씨를 두었죠. 그래서 중호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근데 당시 일본 법원에서는 두 호적의 생년월일이 달라서 동일 인물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좀 흥미로운 건 영문 위키피디아 같은 자료를 보면 이 한국인 부인과의 관계가 본처인 치아카 여사가 주선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건 처음 듣네요. 네,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뭐 그만큼 복잡한 관계였다는 걸 짐작하게 하죠. 중요한 건 아들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장남인 최광범 씨는 현재 정형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평생 그 극한의 수련 때문에 후유증, 특히 관절염 같은 통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아, 역시 대가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밖에서는 늘 강인한 모습만 보이라고 애썼다고 해고합니다. 젊을 때 초인적인 힘을 쓴 대가는 반드시 노년의 후유증으로 돌아온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 봤다고 하죠. 그 최광범 씨가 아버지의 소 때려잡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 5가지 조건. 100m를 11초에 뛰고 벤치프레스 160kg 들고 세 손가락으로 매달리고 새끼손가락 턱걸이 15개 하고 두 손가락으로 동전 구부리고 네네. 이걸 언급하면서 아버지는 그냥 가능하니까 소를 때려잡았겠지 이렇게 답하셨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죠. 하하, 역시. 한편 조국 대한민국과의 관계 역시 그의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쌍육 60년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가라테의 달인이 아니라 태권왕으로 소개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맞아요. 당시 막 태동하던 한국의 국기,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극진 공수도 보급을 잠시 미루고 기다려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그런 배려가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인지 그는 나중에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해요. 뉴욕 거리에서 우연히 한국인이 우리말로 태권도 가르치는 도장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있고요. 와, 정말 뭉클하네요. 말년에 자신의 후계자로 일본인이 아닌 제일교포 출신의 문장교, 일본명 마세이 쇼케이 씨를 지명한 것 역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한국인이고 싶었지만 그 시대적 상황과 현실의 벽 앞에서 끊임없이 고뇌해야 했던 한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최배달, 최영희, 그의 진정한 업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소를 때려 눕혔다거나 수많은 격투에서 이겼다는 그런 무용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보다는 실전을 극도로 중시하면서 극진공수도라는 독자적이고 거대한 무술 유파를 창시하고 또 체계화했다는 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풀컨택트 대련 방식을 도입하고 또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했던 것도 굉장히 선구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의 무술 철학이나 수련 시스템은 이후 현대 종합격투기, 특히 K1 같은 입식 타격 격투기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그의 수많은 무용담 중에는 좀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렇죠. 세계 강자들과의 대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때로는 좀 반칙이나 다소 치사한 수를 써서 이겼다고 스스로 고백한 적도 있고요. 프로레슬러랑 시합하다가 반칙으로 이기고 관중들 비난 피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본인이 직접 하기도 했다면서요. 하하, 네, 그런 솔직한 면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 하나하나의 진위 여부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한까지 단련하고 세상의 강자들에게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 그 자체일 겁니다. 태도. 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천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받을 수 없고 신용이 없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이 말을 증명하려 했던 과정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렇네요. 말년에는 폐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카라테 기술을 집대성하는 도감지필에 몰두했다고 하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완성하지 못하고 1994년 향년 70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만화, 영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또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무술가를 넘어서 그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혀 살아낸 한 명의 인간이자 극한의 노력과 도전 정신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평생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누구보다 강한 힘을 추구했던 남자 최영희.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큰 사람이 좋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한 차원 더 높다. 아, 강함만을 추구했던 그가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네요. 그가 온몸으로 부딪혀 증명하려 했던 극진, 즉 궁극의 진실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단순히 상대를 압도하는 극한의 신체적 강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실된 마음이었을까요? 뭐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그가 걸어온 그 치열하고 굴곡진 삶의 궤적, 그 자체에 이미 답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최배달, 최영이라는 인물,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그의 뜨거웠던 삶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